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내가 100번 해준 일보다 딱 한 번 못 해준 일을 더 오래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준 건 당연해지고 못 해준 것만 서운함이 되는 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마음속에 오래된 영수증이 쌓이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베푸는 일이 아니라 베푸는 방식을 바꾸는 일일지 모릅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어느 순간 그 도움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 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도 해줄 수 있지? 그 말이 반복될수록 도움은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정말 한 번 어렵다고 말했을 뿐인데 마치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영수증들이 조용히 바스락거립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얼마나 자주 양보했는지, 얼마나 많은 부탁을 들어줬는지 뒤늦게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왜 베풀수록 마음이 지치는 관계가 생기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어떤 마음의 경계를 세워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인색해지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며 베푸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베풀수록 지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의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색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따뜻함을 버리자는 말도 아닙니다. 오래 따뜻하기 위해서는 도움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란도 그런 마음을 오래 품고 살았습니다. 헤란은 그날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장도 봐야 했고 자기 병원 예약도 있었고 오후에는 오래전부터 잡아둔 친구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시간을 보내려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엄마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헤라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미 일정도 있었고 몸도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늘 하던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헤라는 조용히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일정 위에 또 하나의 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해야지. 처음에는 동생도 고마워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말에 헤라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피곤함보다 먼저 자신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자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언니, 내일 시간 되지? 언니가 가면 엄마가 편해하시잖아. 나는 회사 때문에 어렵고 언니는 그래도 좀 낫잖아. 고마움으로 시작한 부탁이 어느새 당연함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헤라는 자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와주는 일이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외면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헤라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나는 도와주고 있는데 따뜻함보다 피로가 먼저 올라올까? 그 마음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하지? 며칠 뒤 동생은 또 연락했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도 좀 부탁해. 이번에는 헤란도 정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잠깐의 침묵 뒤에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언니 요즘 왜 그래? 전에는 잘해줬잖아. 그 한마디에 헤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해준 수많은 일은 사라지고 이번에 못해준 일 하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헤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영수증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헤란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차 한 잔, 지우고 다시 쓴 일정표,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 헤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해줬는데 왜 사람들은 해준 건 빨리 잊고 안 해준 것만 오래 기억할까? 그 생각이 올라오자 헤라는 또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계산적인가? 가족 사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하지만 이것은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경계 없이 오래 베풀어온 마음이 이제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마음속 영수증은 처음부터 두꺼운 장부로 쌓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입니다. 바쁜데도 도와준 날, 피곤한데도 웃어준 날, 거절하고 싶었지만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참은 날. 그 작은 날들이 조용히 마음 한쪽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사소한 한마디에 그 영수증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나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러지? 하지만 상대는 대부분 놀랍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래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 베풀고 나서 서운함이 올라온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계산이 아니라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참을 때가 아니라 베푸는 방식을 바꿀 때다. 마음이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반복되는 것에 생각보다 빨리 익숙해집니다. 처음 받은 도움은 고맙습니다. 두 번째 도움은 반갑습니다. 세 번째 도움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반복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도움은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역할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이 꼭 상대가 나빠서만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익숙해진 배려를 배경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늘 해주는 사람에게는 감사보다 기대가 먼저 붙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는 사람은 지치고 계속 받는 사람은 점점 덜 고마워하게 됩니다. 관계가 기울어지는 순간은 대부분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받는 사람은 받는데 익숙해지고 주는 사람은 거절하지 못하는데 익숙해집니다. 호의가 역할이 되고 역할이 오래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해주는 사람. 하지만 누구도 원래부터 끝없이 해주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서 도왔고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참았을 뿐입니다. 문제는 따뜻함이 아니라 한쪽만 계속 비워지는 구조입니다. 관계가 오래가려면 주는 마음에도 숨 쉴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 현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실망시킬 것 같다고 느끼면 뇌는 그것을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관계의 위협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경보 체계는 거절하면 관계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몸은 먼저 긴장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소리는 작아지고 생각은 복잡해집니다. 그 불편함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할게. 문제는 이 한마디가 반복될수록 내 마음이 조금씩 비워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쌓이면 차분히 판단하는 힘보다 익숙한 반응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거절보다 술하기 쉬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절이 어려운 것은 마음이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오래 관계를 지켜온 사람일수록, 오래 책임져온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자동적으로 자기 목 이상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돕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사랑해서 돕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절했을 때 생길 불편함이 두려워서 돕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관계의 진짜 구조가 드러납니다. 베풀미 독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는 베품. 둘째, 돌려받기를 기대하며 하는 베품. 셋째,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하는 베품.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 도움은 따뜻함보다 소진을 남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오래가는 베풀매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채워진 상태에서 나누는 것.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 셋째, 상대의 몫까지 내가 대신 살지 않는 것. 그래야 주는 사람도 건강하고 받는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이 차이를 오래된 이야기 하나로 비춰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여인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순애였습니다. 순애는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 집 샘에서 기꺼이 물을 퍼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순애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모두가 순애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순애야, 물 좀 줘. 이번에도 네가 해줄 수 있지? 순애는 원래 잘 나눠주잖아. 순애는 힘들어도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애는 자기 샘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샘 주변에 쌓인 낙엽도 치우지 않았고 새물이 고일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자기 사정을 뒤로 미룬 채 먼저 물부터 퍼주었습니다. 그렇게 순애의 샘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연숙이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연숙도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기꺼이 물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연숙은 먼저 자기 샘을 살폈습니다. 물이 충분한 날에는 나누고 샘이 낮아진 날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많이 퍼주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연숙을 조금 낯설게 여겼습니다. 늘 다 내주는 사람에게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연숙에게 함부로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샘은 괜찮습니까? 무리하지 마십시오. 연숙이 자기 샘을 귀하게 여기자 사람들도 그 샘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순애의 샘은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샘에는 더 이상 퍼낼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말랐지? 하지만 그 샘은 갑자기 마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채워지는 시간 없이 퍼내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샘을 지키지 않는 베품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요. 마음도 샘과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마릅니다. 그리고 마른 마음은 더 이상 사랑을 오래 나눌 수 없습니다. 헤라는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순애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탁이 오면 먼저 일정을 비웠고 누가 힘들다 하면 자기 피로는 뒤로 미뤘고 누가 서운해할까봐 거절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의 샘이 낮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도와주고 나면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도와주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예전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 없이 받아가는 태도에 마음이 닳았습니다. 그제야 헤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채우지 않는 베품은 결국 나를 말린다는 것을요. 동양의 오래된 지혜도 비슷한 말을 들려줍니다. 공자는 어진 마음을 말했지만 동시에 예를 말했습니다. 예는 차가운 형식이 아닙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드는 관계의 울타리입니다. 가까울수록 그 울타리는 더 필요합니다. 사랑만 있고 예가 없으면 사람은 서로의 선을 쉽게 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당연하게 쓰고 친하다는 이유로 피로를 가볍게 여기고 오래 봤다는 이유로 거절을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한 예의입니다. 맹자의 지혜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나를 계속 비우면서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일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때로는 거절도 의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도움은 진짜 도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란에게 필요했던 것은 마음을 차갑게 닫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은 5가지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짧지만 분명하고 차갑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말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 너무 많은 설명을 붙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설명 안에서 빈틈을 찾습니다. 그래서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범위를 정직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오래 해줄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부탁을 받는 순간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급한 감정 반응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판단할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거절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 한 문장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다음은 함께 나눠서 해요. 이 말은 내가 다 해주는 방식에서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바꾸는 문장입니다. 상대에게도 자기 몫을 배우게 만드는 도움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이 말에도 긴 변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경계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헤라는 처음으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병원은 내가 같이 갈게. 그런데 다음 예약은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말했나? 하지만 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몫과 상대의 몫을 나눈 것이다. 그날 헤라는 처음으로 도와주면서도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에 자기 자신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바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운해했고 누군가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곧 내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늘 열려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선을 그으면 기대던 사람은 잠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부탁이 왔을 때 헤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기 일정을 먼저 보았습니다. 몸 상태도 살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자신이 괜찮을지도 생각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은 헤란에게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처음으로 헤란은 누군가의 필요보다 자기 마음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확인한 뒤에 하는 도움은 원망을 덜 남긴다는 것을요. 억지로 하는 도움은 줄어들고 진심에서 나오는 도움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관계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조금씩 자기 몫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 예약을 직접 확인했고 가족 일도 예전보다 더 나누어 맡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더 이상 혼자 다 떠안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 건강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관계에서 함께 나누는 관계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란의 마음속 영수증도 예전처럼 빠르게 쌓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방식이 바뀌니 서운함도 덜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거절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늘 내 몫보다 더 많이 떠안았을까? 하지만 너무 오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때의 당신은 사랑하고 싶었고 돕고 싶었고 관계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따뜻함의 지혜를 더할 때입니다. 선함이 오래 가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다정함에도 쉴 곳이 있어야 합니다. 강이 오래 흐르는 이유는 계속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오래 빛나는 이유는 기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계속 베풀고 싶다면 계속 채워져야 합니다. 마른 마음으로는 사랑도 오래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부탁에 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기대를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어도 됩니다. 나는 나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분명 쉬었는데도 왜 몸과 마음이 계속 피곤한지, 그리고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몸과 마음을 함께 지키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